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두 분의 선생님이 이제 또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첫 번째 강의는 저희 이제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계시는 일반외과 김윤경 교수님께서 외과 중환자 관리 필수 요건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미리 공지된 내용에서 조금 더 특화를 시켜서 외과 환자의 수술 후 중환자 관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1년 차가 되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쇼크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정확하게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는 인텐시비스트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의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텐시비스트라는 거는 중환자만을 위한 그런 이제 특수한 트레이닝과 익스피리언스를 가진 어쨌든 세부 분과 전문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지컬 인텐시비스트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현재 수술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이제 저희가 레지던트랑 그다음에 저는 이제 세부 분과 펠로우십까지 마친 이후에 인텐시비스트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코스, 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서저리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숙지하고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의사고 그런 중환자를 가장 밀착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2022년도에 중환자 세부 전문의의 이제 포션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 이제 중환자 세부 전문의를 딸 수 있는 과들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취과, 그다음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흉부외과 요 법정 과목에서만 저희가 이제 중환자 세부 전문의를 어플라이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 외과가 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외과 계열을 선택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수술을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서지컬 인텐시비스트로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관심이 아직은 없는 상태여서요. 이런 분야도 있다는 것을 제가 1년차 선생님들에게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서스칼 ICU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가 오픈형이라고 할 수 있고 오픈형이 있고 그다음에 폐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픈형은 이제 말 그대로 주치의는 이제 집도의 선생님이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저희가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고 폐쇄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트랜스퍼를 받아서 주치의가 아예 변경돼서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모든 이제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미 클로즈드 모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중환자실에는 두 가지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인텐시브 모니터링을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환자의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쇼크나 이런 언스테이블한 헤모다이나믹하게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주치의를 변경해서 저희가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냥 이제 단순 모니터링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치의 변경 자체가 이제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트랜스퍼 인아웃 노트를 쓰고 이제 그 어쨌든 한 번 하루에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서류적인 이제 잡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과정일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주치 변경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서지컬 ICU에는 도대체 어떤 환자들이 들어오느냐라고 보시면 뭐 응급실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트라우마나 선생님들 많이 보게 될 판페리토마니티스로 수술하고 들어오는 응급실로부터 들어오는 환자들, 그다음에 이제 이미 수술하고 그냥 병실에 잘 있다가 상태가 악화돼서 내려오는 환자들,
그다음에 수술 하나가 혹시 문제가 생겨 인트라오퍼레이티브 블리딩이 많이 됐다거나 헤모다이나믹하게 인스타빌리티가 생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서지컬 ICU로 들어오게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보는 환자들은 샥 상태로 들어오든지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생긴 환자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입원해 있다가 세컨더리 인펙션이 발생해서 들어오는 환자들, 그다음에 이제 장기간 퇴원을 못하고 이제 입원했던 환자들 중에 말뉴트리션 상태가 돼서 들어오는 환자들, 이렇게 다양한 분의 환자들이 SICU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샥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학생 때부터 배우는 걸로 네 가지 종류의 샥이 있다라고, 이제 뭐 카디오제닉 샥도 있고 디스트리뷰티브 샥도 있고 헤모리틱 샥, 뭐 그런 게 이제 샥의 네 가지 종류의 뉴로제닉 샥,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샥을 이제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외과 의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헤모리틱 샥과 세틱 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먹밥 색깔이 그냥 일단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어저께 막 배우셨죠. 생기너스 블러디, 뭐 액티브 블러디 뭐 한데요. 저희 지금 보면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제 배액관을 음압을 걸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거의 이 환자가요. 1분 안에 이 250cc의 해먹밥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이제 음압을 걸자마자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환자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50에서부터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언스테이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 수술 후에 한 몇 시간 이내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디텍션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저희가 딱 봐도 색깔이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스툴 컬러로 이렇게 배이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파시아는 이미 다 녹았고 이 복강내에서 직접적으로 복강내가 노출된 상태고요. 리텐션 수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에비서레이션이 다 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이 밑으로 이런 이제 바울 컨텐츠들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굉장히 sepsis에 있다고 그냥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환자일 겁니다. 해머리직 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3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해머리직 샥은 4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블러드 로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1, 2, 3, 4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1, 2단계까지는 우리가 플루이드 리서스테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이탈이 회복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 4단계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플루이드 리서스테이션을 해도 단시간을 됐다가 다시 악화되는 게, 리커버리가 잠깐 됐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이제 그런 단계가 3, 4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는 실혈량으로만 따지자면 1500cc 이상 이제 실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모리직 샥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선 다양한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데, 심파테틱 톤이 올라가고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모든 몸의 이제 균형들이 그렇게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해모리직 샥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카디악 아웃풋을 형성해내는 것 중에 하트레이트가 스트로크 볼륨이 있는데, 이 스트로크 볼륨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입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드는, 이 프리로드가 줄어드는 상태고, 그러면서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스트로크 볼륨은 적어지게 되니까 일정한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하트레이트를 올리는 방향으로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카디악 아웃풋이 줄어들게 되면 걔를 보상하기 위해서 타키카디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해모리직 샥에서, 아니면 내지는 딱 해모리직 샥이 아니더라도 하이포볼리믹 샥에서 가장 이렇게 특징적으로 빠르게 그래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타키카디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포스트옵 환자에서 타키카디아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페인도 심하면 타키카디아가 될 수 있고, 열이 날 때도 타키카디아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블리딩이나 하이포블레믹 상태가 되는 경우에도 타키카디아가 생길 수 있어서,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다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타키카디아가 계속 지속될 때는 선생님들이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했는데도 계속 타키카디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큐트 블리딩에 저런 뭐 해문밥 같은 거로 해문밥을 안 넣은 환자에서도 블리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이 환자가 혹시나 어딘가 블리딩 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카테콜라민이라고 알려진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의 생성이 증가하면서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키고 어쨌든 컨트랙터빌리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 몸은 일을 하게 되고 당연히 키드니에서는 물의 제흡수를 계속해서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헤모리직 샥의 트리트먼트 골은 굉장히 간단하게 보자면은 블리더를 찾아서 블리딩이 안 되게 하는, 멈추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블리딩 때문에 발생했던 몸의 2차적 변화에 대해서 서포티브 케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리딩 컨트롤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블리딩이 되는 경우에, 인트라abdominal 블리딩이 있는 경우에 수술방에서 블리더를 찾아서 블리더 라이게이션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이용이 됐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인터벤션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색전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혈관 조영술을 이용한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어서요. 이것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생님들이 만날 때마다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이제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블리딩을 데피니트한 서저리를 하든지 데피니트한 인터벤션이 되기 전까지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트랜스퓨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퓨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내가 플루이드도 주고 뭘 하려면 IV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루이드 리서스테이션이 피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플루이드로 따라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코아귤로패시티에 대해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겠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IV 어세스를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이제 아직도 이제 우리 지금 전공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아마 막 C라인을 넣으려고 이제 트라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요. IV 어세스는 가장 빠르고 심플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호암에 20게이지 니들 두 개를 잡아서 그쪽으로 그냥 메시박의 트랜스퓨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V 라인을 확보할 때는 일단은 페리페럴 라인부터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서 이제 센트럴 라인을 인설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센트럴 라인은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고요. 그 외에도 서클라 베인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CPR 상황에서는 저희가 접근이 이쪽에서 계속 CPR을 하잖아요. 머리 쪽에서 CPR하고 뭐 인투베이션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페모럴 베인은 최대한 빠르게 이제 삽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저희가 들어오시면은 뭐 초음파로 초음파를 가이드해서 이제 인서션 하는 거를 배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아나토미칼리 찔러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많이 보셨는데 플루이드 리서스테이션에 대해서 어제는 이제 메인터넌스 플루이드를 주로 보셨는데요. 어저께 아마 정현민 교수님 그 강의에서도 나왔는데 토탈 바디 웨이트의 60%가 우리가 토탈 바디 워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kg짜리 환자라면 36kg가 물인 거죠. 36kg 중에서 36kg의 7%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블리딩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블러드 볼륨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 블러드 볼륨이라는 건 플라즈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는 우리 몸에서 60kg짜리라고 한다면 36kg의 7%. 그래서 한 2.5kg 정도가 블러드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바스큘러 플루이드는 2,500에서 3,000c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크리스탈로이드라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크리스탈로이드에 대해서도 배우셨고 콜로이드에 대해서도 배우셨는데 우리 플라즈마 조성은 어저께 이거 다 나왔던 내용을 빠르게 지나갈게요. 플라즈마는 우리 혈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가장 이제 근접하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플라즈마 라이트. 선생님들이 실제 처방을 낼 때는 플라즈마 솔루션이라는 블라스트 플루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블리딩이 돼서 리플레이스먼트를 시작할 때 어떤 수액이든 있는 걸 빠르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덱스트로즈만 있는 이제 DW가 아닌 이상에서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크리스탈로이드라고 얘기하는 이
수익들 중에 있는 것들을 빠르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병동에 NS가 있는데 막 플라즘 솔루션을 갖고 오라고 만약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걸 또 갖고 오라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NS를 달아주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수익을 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ODW는 혈장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인터스티셜 볼륨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 이 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나 콜로이드를 생각하면 워낙에 콜로이드는 이제 플라즈마 볼륨으로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고 실제로 이만큼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부민 같은 경우에도 5% 이제 선생님들이 처방을 내게 되면 5% 알부민과 20% 알부민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의 각각이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콜로이드를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주죠. 알부민을 계속 줄 수 있다. 비싼 가격이 비싸지 않고 내가 알부민을 크리스탈로이드처럼 구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의료 환경에서 그거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크리스탈로이드보다 콜로이드를 많이 줬다고 해서 더 이제 대규모 스터디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퍼스트 라인 초이스는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줬더니 첫 번째는 잠깐 주니까 바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비가 어디서 나긴 났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줬는데 줄 때만 오르고 로딩을 할 때만 오르고 뒤돌아서면 떨어지고 뒤돌아서면 떨어지고 이거는 결국에는 온고잉하는 어딘가 블리딩 포커스가 있다라고 그거를 의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빨리 저희가 바이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트랜스퓨전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가깝게는 막 헤모글로빈을 눈에 뻔히 이제 헤모박으로 계속 블리딩이 되고 있고 아니면 배 운두로 계속 블리딩이 되고 있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나올 때까지 트랜스퓨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나오기 전에 온고잉하는 이제 어, 눈을 유화로 확인된 온고잉 블러드로스가 있다면 빠르게 트랜스퓨전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리딩이 됐을 때 레스탈 트리아드라고 아마 이건 학생 때도 되게 많이 배우셨을 거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데요. 이 레탈 트라이드에 빠지면 결국은 비셔스 사이클을 돌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계속해서 메실 블리딩 될 때 하이퍼더미아와 엑시도시스와 코아귤로패티가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는 이런 과정이 레탈 트리아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트라우마틱이 꼭 아니더라도 헤모리직 샥이 되는 경우에 굉장히 인플라메이션이 그거의 반응으로서 인플라메이션도 있겠지만 코아귤레이션을 막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이 코아귤레이션 패스웨이가 엄청나게 액티베이션이 되게 됩니다. 모든 활성인자들이 막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거랑 또 별개로 티슈로는 잘 옥시저네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티슈 인주어는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플루이드를 많이 주잖아요. 일단 뭐 피가 오기 전까지는 플루이드를 대량으로 투여하게 되는데 이 플루이드들도 뭔가 저희가 우리 체온하고 맞는 플루이드를 주는 게 아니라 실온에 있던 걸 주던지 뭐 냉장고에 있던 걸 꺼내주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이포더미아를 무한으로 이제 계속해서 차가운 플루이드가 몸 안에 들어가면서 하이포더미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 티슈 하이포크시아가 계속 진행되니까 엑시도시스가 계속 진행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코아귤레이션 팩터의 액티비티가 떨어지고 플레이틀릿 펑션이 떨어지게 되면서 코아귤로패티가 계속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93세 여자 환자가 보행자 TA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피머 프랙처가 생겼고, 라이트 아스타블라 프랙처, 레프트 앵클 프랙처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프랙처가 있고, 실제 그 프랙처 때문에 밖으로 지금 실혈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퓨전을 했는데 12시간 동안 트랜스퓨전을 했는데 14파인트에 혈압이식을 맞고 FFP를 8개 맞고 플레이틀릿을 8개 맞았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피라는 게 RBC, FFP, 플레이틀릿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의 어떤
되게 스탠다드한 레이쇼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 줄 때 이거 하나 주고 이거 하나 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대1대1 내지는 1대1대2의 법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자면 이 노란색 선은 우리가 코아귤레이션 팩터가 적어도 40%는 유지가 돼야 블리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헤마토크릿은 30%까지는 30% 정도는 돼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레이틀릿 펑션이 떨어지지 않는다. 플레이틀릿 얻기 전에 펑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녹색 선은 피가 났을 때 프라이머리 헤모스타시스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헤마토크릿과 코아귤레이션 팩터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FFP를 많이 주면 코아귤레이션 팩터는 유지가 되지만 헤마토크릿은 유지가 안 되면서 플레이틀릿 펑션이 떨어지게 되고 또 페갈비씨만 많이 주면 코아귤레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의 골든 레이쇼를 찾아봤더니 1대1 정도로 내지는 1대2 정도로 주면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이게 약간 스탠다드처럼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들에서 저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내가 페갈비씨를 한 개 주고 FFP 한 개 주고 페갈비씨 한 개 주고 FFP 한 개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페갈비씨 네 개 주고 내가 FFP 네 개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에. 근데 이제 보시면 이런 연구들의 맹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저는 1대1로 주려고 했죠. 페갈비씨 4개 주고 FFP 4개 주려고 했는데 FFP 첫 번째 거 들어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레이쇼를 맞춰서 못 주게 되고 우리가 스터디에서 굳이 따지자면 그리고 이분은 내가 4개 4개를 줘서 1대1을 준 것처럼 되고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어느 시점에 끊느냐에 따라서 이런 연구들의 맹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1대1이다, 1대2다 이게 막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걸 무슨 바이블처럼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걔 1대1로 하려고 다음번 패갈비씨 준비될 때까지 안 주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는 일단 준비된 대로 빠르게 그리고 같이 동시에 달아도 되니까 일단 빠르게 주는 게 헤모리직 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12시간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왜 피만 줬냐 봤더니 처음에는 이니셜 CT에서는 프랙처 말고는 사실 액티브 블리딩 되는 포커스가 별로 확인된 게 없었어요. 근데 계속 바이탈이 유지가 안 되니까 우리가 12시간 후에 다시 CT를 찍었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서브헤파틱 에어리아 이렇게 보인 거 보이시죠? 아까랑 다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액티브 블리딩 되는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액티브 블리딩 포커스가 관찰이 라이트 인터널 일리학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시간 동안 뭘 했냐 했더니 메시브 트랜스퓨전 아까 막 14개씩 막 했잖아요. 그래서 메시브 트랜스퓨전을 하고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를 해줬죠. 뭐 트랜스퓨전도 하고 라인도 잡고 뭔가 그런 아이오도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뭘 놓쳤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올드에이지여서 이 환자가 갖고 있는 리저버가 되게 적었던 거죠. 그리고 트랜스퓨전을 막 다량으로 하면서 이런 올드에이지에서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이 갑자기 어큐트 풀모너리 이데마가 생기든지 어큐트 렁 인주어리가 생기든지 아니면 하트 페일리어가 생기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블리딩 포커스를 계속해서 트랜스퓨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어딘가 온고잉 하고 있는 블리딩 포커스가 있는데 그거를 놓친 거죠. 그래서 12시간이라는 시간 이후에 저희가 이 환자가 문제가 있겠다 하면서 인터벤션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환자는 익스파이어했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딜레이드 디시전을 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이런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나를 굉장히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피만 내가 아까 찍은 CT 12시간 전에 찍은 CT가 괜찮다고 주구장창 피만 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머리직 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블리딩을 어떻게든 블리딩 포커스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멈추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외에 이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서포티브 케어를 적극적으로 해준다면은 헤머리직 우리 병원가 지금 저희가 3차를 넘어서 4차 대학병원, 4차 종합병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병원에서 우리가 블리딩 때문에 환자를 놓치는 경우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세심한 그런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리딩으로 이렇게 우리가 환자를 잃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대신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이 괜찮고 다 괜찮다고 해서 뭔가 계속해서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 경우가 유지되는데 그거를 계속 그냥 나의 첫 번째 한 영상 검사로 괜찮다고 볼 게 아니라, 그러면 필요하다면은 하루에 CT 두 번, 세 번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면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를 봤을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septicshock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 환자분들은 다 이게 이제 뭐 세컨더리 인펙션을 다 지나서 터셔리 인펙션, 페리토나이티스, 어떻게 해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페리토나이티스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너무 오래 이제 바소프레서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네크로시스, 스킨 네크로시스 다 왔고, 이쪽에 스토마도 반대편에 스토마 네크로시스도 다 생긴 경우고, 이렇게 헤마토마인지 스툴인지 모를 이런 배액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실제 ICU에서 보게 되고요. 예전에 이런 sepsis에 대한 데피니션은 우리가 잘 아는 뭐 SIRS, sepsis, severe sepsis, septic shock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 네 단계 중에서 이제 2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런 올간 디스펑션을 원래는 시비어 sepsis부터를 이제 올간 디스펑션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제는 sepsis 자체가 올간 디스펑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간 디스펑션을 동반하는 거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sepsis가 되는 상태부터가 우리가 올간 디스펑션이라고 하고, 시비어 sepsis라는 단계는 없어지고 sepsis와 septic shock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sepsis의 정의는 잘 아는 것처럼 인펙션에 대한 이런 호스트 리스판스가 잘못됨으로써 라이프 스트레트닝한 올간 디스펑션을 유발하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sepsis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서큘러터리 디스펑션이 동반되면 septic shock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이라 그래서 유럽 중환자의학회와 미국 중환자의학회가 이제 2002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한 이제 캠페인이 있고, 이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sepsis가 확인된 환자에서 6시간 이내에 뭘 해주고 24시간 이내에 뭘 해주자. 그러다가 세 번째 리비전을 하면서 3시간, 6시간 번들로 바뀌었고, 이제 2018년도에는 원아워 번들, 1시간 이내에 뭘 해주자라는 번들로 바뀌었고요.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리비전이 되었습니다.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에 이제 컨텐츠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오늘 다 리뷰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이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딱 처음에 1년차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소프레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 흔히 말하는 레보, 놀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sepsis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인펙션 컨트롤인데요. 인펙션 컨트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저께 아마 정윤 교수님도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소스 컨트롤, 어디가 문제냐, 어디가 원인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바이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서스테이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인펙션에 대해서 안티바이오틱을 애당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아웃 번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번들이 이게 완전히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 그냥 구글링만 하셔도 거기서 바로 홈페이지로 넘어가고,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쯤 1년차 하시는 도중에 숙지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은 바소프레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septic샵에서 우리가 바소프레서를 쓰는 게 왜 효과적일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쓰게 되는 거겠죠. 레셔널레를 알아야 왜 이런 바소프레서를 애드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잡힐 것 같은데요. 아주 흔하게 septic샵이라고 아주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기전으로 septic샵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전은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계속 생김으로써 바소 다일레이션을 유도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엔도톡신에 의해서 바스큘러 퍼미어빌리티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엔도텔리알 셀의 그런 바스큘러 퍼미어빌리티가 계속 올라가서 바저 다일레이션 또 유도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런 바소 다일레이션 된 것들을 컨스트릭션 하는 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소프레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바소프레서로는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 바소프레신, 뭐 안지오텐신 2는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거라서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현재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셉터 액티비티에 대해서 보시면 노에피네프린은 이제 바스큘라 스무스머스 셀에서 있는 알파-1 리셉터에 조금 더 특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도파민은 도파미너직 리셉터에 작용을 하고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는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결국은 바소 컨스트릭션을 유발하는 건 맞고 그러면서 블러드 볼륨을 일시적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우리가 잘 아는 알파 베타 리셉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알파 리셉터는 대부분 바스큘라 스미스머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베타는 베타 1 같은 경우는 하트에 그렇죠? 그것도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이 모든 우리가 쓰는 바소프레서는 바소프레서의 역할과 아이노트로픽스 그러니까 결국은 베타 리셉터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노트로픽스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역할이 조금 더 크냐에 따라서 이제 노에피네프린을 쓰느냐, 뭐 에피네프린을 쓰느냐, 아니면 도부타민을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퍼스트 라인으로 쓰고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컨스트릭션을 유발할 수 있는 바스큘라 스무스머스 셀에 작용할 수 있는 노에피네프린을 조금 더 선호해서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연구들이 2009년부터 굉장히 멀티센터에 RCT들이 진행이 됐고 실제로 바소프레신을 쓰는 게 좋으냐, 뭐 노에피네프린을 쓰는 게 좋으니, 도파민이 좋으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러 연구에서 보시면 도파민은 노에피네프린에 비해서 도파미너직 리셉터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얘가 아리드미아, 타키 아리드미아의 이벤트가 훨씬 많았고 그거에 비해서 별다른 베네핏은 없더라. 그래서 얘는 오히려 부작용, 그러니까 이펙트 자체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전에는 제가 전공할 때만 해도 BP 떨어지면 다 도파민을 달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파민은 거의 세틱샥에서는 좀 사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안 쓰는 그런 약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바소프레신인데 바소프레신은 실제로 노에피네프린과 아직까지 모든 결과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바소프레신을 썼을 때 우리가 키드니를 좀 보호하는 이펙트가 있겠느냐 아까 안티다이루틱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더니 키드니 페일리어랑 또 그렇게 또 맞는 연관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바소프레신도 노에피네프린에 비해서 우리가 우세하다라고 한 그런 결과들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뭐 안지오텐신 2나 아니면 셀레프레신, 이제 바소프레신의 스페시픽한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임상에서 혈압을 올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런트 초이스를 보시면 퍼스트 라인은 당연히 노에피네프린 아까 지금까지 이제 결과로 노에피네프린이 조금 더 우세하겠다. 그 다음에 안 될 때 에피네프린이나 바소프레신을 애드할 수 있겠다. 세컨 라인이라는 거는 퍼스트 라인을 썼을 때 안 되면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애드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다음 도파민은 잘 모르겠다. 타키 아리드미아의 리스크만 증가하더라. 그리고 대부분 이런 환자들이 타키카디아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썼을 때 더 타키아리드미아를 유발할 수 있고 AV 말브이알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파민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언제 줄 거냐? 계속 아까 보면 물을 계속 주다가 BP가 안 오르면 그때 돼서 이제 바소프레서를 달 거냐? 이제 헤모리직 샥에서는 바소프레서의 이펙트가 별로 없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septic 샥에서는 아까 그 기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소프레서가 이펙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1시간 이내에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인지한 지 1시간 이내에 원하는 타겟 BP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에는 바소프레서를 애드를 해라라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하이퍼텐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모탈리티가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노에피네프린은 얼리에 달았더니 사망률이 이만큼 줄더라 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빨리 달아야 되냐? 그래서 어떤 이제 RCT에서 확인을 했더니 1시간 10분에 단 거랑 2시간 47분 만에 평균적으로 단 거랑 굉장히 타겟 BP까지 올리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해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1시간 이내에 내가 원하는 BP까지 타겟이 안 되면 바디프레서를 애도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또 선생님들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냐? 어디까지 맥시멀 도즈가 도대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전공의 선생님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맥시멀 도즈라는 건 없죠. 왜냐면 환자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한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혈압이 계속 떨어져 있는 환자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한 계속 이제 저희가 도즈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나름의 이제 이런 어, 프로토콜을 가지고 지금 환자를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데 septic샵에서 플루이드 리서스테이션이 1시간 이내에 이제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노에피네프린을 로도즈로 시작해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분당 케이지당 0.5 마이크로까지 좀 올려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저는 바소프레신을 좀 빠르게 애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소프레신까지 애드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에피네프린을 애드하는 방향으로 현재 제가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너무 어렵죠. 막 분당 케이지당 이거 매일 계산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60kg 기준으로 저희 이제 일반외과 세트오더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산하기 쉽게 조금 해놓은 거고요. 저희는 싱글 도즈라고 얘기하는 거는 80 마이크로짜리, cc당 80 마이크로짜리를 저희가 싱글 도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kg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해 놓은 용량들이 있어서 이제 빠르게 사용하실 때는 이걸 조금 참고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나빠진 이제 환자들 제가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데요. 굉장히 페리페랄 바스큘라 이제 바스큘라의 그 블러드 서플라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울이 다 네크로시스 되는 경우도 있고 밖에 나와 있는 이게 스토마거든요. 그러니까 일리오스토미가 이렇게 다 네크로시스 되거나 이렇게 페리페랄 손 발이 전부 이제 네크로시스 돼서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될 정도로 바소프레서를 썼다 하면 사실은 어, 라이프 세이빙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CU에 이 정도의 환자가 있다면 이 환자는 사실 소생의 가능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이렇게 육안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뭐 맥시멀 도즈를 어디까지 엄청 많이 쓰고 있겠죠. 그 레보 용량이 굉장히 고용량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인데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어떤 이거를 뛰어넘을 만한 치료법은 현재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은 소스 컨트롤이 결국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올려도 바이탈을 그냥 돕는 바이탈을 유지시키는 목적이지 이 환자를 소생할 수 있는 목적의 치료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해모리식 샷과 세틱 샷에 대해서 저는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혹시 이제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septic샷과 해머리샷은 이제 잘 매니지를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다음 강의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년차 서연수 선생님께서 이제 정말 선생님들에게 중요하겠죠. 외과 전공의로 살아남기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전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친교실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께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어쩌면은 선생님한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지금 당장 오늘 병원에 돌아가서 절실히 필요한 강의 내용이 서현 선생님의 강의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의국장을 맡고 있는 서연수라고 합니다. 카톡방에서 계속 저 이제 카톡을 주고받으셨을 텐데,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뭐 신입 전공의로 외과 전공을 살아나기 이렇게 거창하게 돼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저희 의국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앞에 자세한 그런 의학적 내용은 워낙 김은경 교수님도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셨고, 어제도 4명의 전공의가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래도 선배 전공의로서 선생님께 또 조언처럼 해드리고 싶은 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교실 소개고요. 그래서 다들 이런 드라마들을 보고 외과 전공의 생활을 꿈꾸면서 들어오셨을 텐데, 일단 저희 세브란스의 역사는 다른 병원보다 굉장히 길게 시작되는 건 알고 계시죠? 1885년 제중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거쳐서 지금의 2023년 세브란스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깊은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시게 되신 걸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은 센터는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용인 세브란스로 나뉘고,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티오가 없어서 일산병원 티오로 2, 3년 차들이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세 가지에 나눠서 배치된 토대로 내일부터 정규 근무를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 분과들은 총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수님들 얼굴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의국 교수님 사진을 좀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분 한 분 소개하시기에는 제가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본인이 보는 분과가 아니면 교수님들을 잘 뵙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1년차 선생님들은. 저도 2년차 되고 어떤 과에서는 거의 길에서만 잠깐 만나면 인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 이제 저희가 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어디선가는 마주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교수님들 얼굴을 한 번씩 숙지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길에서 만나게 되면은 저 이번에 새로 들어온 2년차 전공이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요즘 교수님들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선생님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처음 보는 교수님은 길에서 마주치고 이렇게 알아보는 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는 아는데, 빠르게 명찰을 스캔하고 교수님께 한번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모두에게 자기소개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과들에서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과 강사 선생님께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도와가면서 실현을 완료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강남 세브란스 교수님들이시고 다음과 같이 또 다양한 교수님들께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인 세브란스, 이제 1년 선생님들이 용인 세브란스로 파견을 가실 거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러한 교수님들께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일산병원인데 여기는 간단히 넘기겠습니다. 세브란스 외과 의국은 저희가 큰 의국이 제중관 쪽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각 안병원과 본관 이쪽에 여러 가지 작은 의국들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전체 인원보다 의국이 더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풍족한 자리에서 옮겨가면서 자리를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적당수의 침대와 적당수의 컴퓨터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일산에도 각각 의국이 있고 용인에도 전체 공용 의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조 인력, 요거는 단년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병동 일이나 수술방 일이나 이런 것들 다 하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신촌이도 강남에도 이제 병동 일을 도와주는 MP 선생님들, 그다음에 수술방 스크럽을 도와주는 PA 선생님들이 같이 저희 업무를 보조해서 전공의의 80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외과 전공의에 대해서 시작하자면은 이제 요 앞은 제일 간단하게 저희 동영상에서 일단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과 전공의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꿈꾸는 건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1년차 때는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막 집도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수술방들에서 하게 되고, 요거는 저 하이팩이라고 굉장히 긴 수술에서 약을 돌리는 수술인데 2년차, 3년차 이승지 전공의가 돌면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졸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때는 굉장히 당직 업무 후에 너무 힘들어서 자리에서 주무셔 버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고단하지만 보람을 가지고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강경 수기 연습이 신촌에도 강남에도 기구가 한두 대씩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강경 연습을 매번 환자를 수술을 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기계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공지가 되겠지만은 저희가 공통 실습 일정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주관하는 것, 어떤 전체 학회에서 주관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동물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수술을 하는 실습 과정들을 꽤 몇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서 많이 도움이 되니까 재밌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1년차 선생님들이 주로 하게 되는 술기는 어제 김동현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이제 피부의 봉합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주 메인 서저리 프로시저에 이제 직접적으로 퍼스트로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수술이 거의 다 끝나고 피부를 닫을 때 이제 거의 수술의 기본인 봉합을 많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수처라든지 심플 버티컬 매치 수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니까 이때 예쁘게 꼬매는 거를 많이 연습해 두면은 후에 2년차가 돼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 꼴레 같은 경우는 이제 꼴레나 앞배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수님께서 조금씩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많이 준비 미리 해놓고 자기가 한번 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흔한 기회는 아니니까 열심히 해봤으면 하고 요거는 이제 이시계가 같은 경우는 오픈 꼴레를 한 번씩 주고 계셔서 사진을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서저리도 저희 병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기회가 되면은 교수님들께서 콘솔에 앉아서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술, 여러 가지 수술과 다양한 수술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게 저희 세브란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의료원들 사진입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시 끝나고 이렇게 밥 먹는 모습도 있고요. 좀 쩔어있지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혼자 없는 보는 것 외에도 전공의에 또 중요한 전공 중 하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추계 외과학에서 많은 발표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신 분들은 상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는 저희 전체 전공 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술기 대회에서 저희 병원이 계속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올해나 아니면 내년 학기에서도 저희 새로운 전공 선생님께서 1위를 차지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준비를 한 만큼 이렇게 보상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실현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부터는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병원에 대한 소개나 이걸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선생님들이 외과 전공의로 시작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말들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인 전공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지원을 하셨을 텐데 일단 전공의의 하루라고 생각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는 시간은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아침에 출근해서 회진 준비를 하고 프리회진 준비를 합니다. 프리회진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환자분들 저희가 직접 보고 EMR 리뷰를 하고 교수님께 노티를 드릴 준비들을 하는 거고요. 회진을 하게 되면은 교수님과 함께 환자를 다시 리뷰하면서 이제 이분에 대한 플랜이나 어떤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펌핑을 받게 되고 환자분들도 라운딩을 돌게 되고 그 이후에 오후까지의 시간은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이 회진 사항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수술을 들어가고 뭐 필요한 프로시저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 4시 정도, 3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오후 회진이나 환자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 신원 정리를 한 다음에 6시 정도면 이제 제가 퇴근을 하고 당직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만나는 이제 난관은 이 회진 정리, 회진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노티하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제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조금 그래도 저희가 좀 처음부터 배워나가야 될 점이나 조심해야 될 점들을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당연히 환자 파악하는 거는 이제 바이탈, 아이오, 랩이나 이미지, 심턴, 이벤트, 아니면 다른 협진, 답변들 이런 것들 다 파악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서로 다양한 분과에서 그 근무를 시작하게 될 텐데 좀 더 배우시다 보면 과마다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갑상선이나 유방, 대장암, 이시계과 모든 과들이 똑같은 내용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환자를 볼 때는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걸 배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트레이닝이니까 요거를 잘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사실 요거는 저희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확실히 그냥 똑같이 EMR에다 옮겨 쓰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공부를 얼마나 했냐, 교과서를 읽어보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논문을 또 공부해보고 이런 거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그다음에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 개인적인 공부가 저희가 물론 교수님도 펠로우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시겠지만은 개인적인 공부를 꼭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처음 1년 차 때는 거의 단순히 정보 전달하는 것도 벅차실 거예요. 어제 얼마가 나왔고 오늘 얼마가 나왔고 말씀드리는 것도 힘들 텐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래서 이런 것 같다, 이래서 이런 것 같다라고
진단도 하고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교수님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선생님도 이제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노티가 발전하는 거를 본인이 느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그냥 단순 정보전달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이러한 진단이 되고 최종적으로 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했을 때 교수님 그렇게 하자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전공의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부터 사실 잘하는 사람은 절대 없고요. 옆에 있는 지금 4년차 전공은 처음에는 사실 노티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들어왔고 엄청 혼나면서 배우고 점점 지금 나아져서 지금은 이제 점점 나은 노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도 저희는 갈 길이 더 멀었고요. 그래서 그 점은 꼭 알았으면 좋겠고 너무 처음부터 좌절하지 않았으면 하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건 노티의 실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께서 저희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티가 본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컴팩트하게 말하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아래년 선생님들 전화 받으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든 거는 엄청 많은데 이거를 추려서 말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처음에 당연히 말 잘하는 사람은 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스크립트를 쳐서 이게 읽으면서 말하는 것도 사실 초반에 트레이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잘 늘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노티를 할 때는 이제 진실만 전해야겠죠. 이제 해보면 알 텐데 가끔 보면은 이제 계속 본인도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정확히 모르는 말을 자꾸 전달하거나 그럼 듣는 사람도 더 이상 선생님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쌓이면 얘 말을 못 듣겠네. 아랫연차 선생님도 얘 말은 못 듣고 내가 직접 가봐야겠네. 이런 거 생기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항상 모르면 모른다. 못 봤으면 못 봤다. 이렇게 사실만 말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1년차 선생님들은 무조건 노티하세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다른 걸 하고 오신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뭐 잘한다 얘기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선생님들은 외과 전공의로서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려면은 반드시 모든 거를 윗사람과 교수님께 꼭 확인을 받고 진행하려는 버릇을 들였으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노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했는데, 이제 저희가 다들 일 잘하는 전공의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 잘하는 전공의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은 순서를 찾는 거예요. 뭐를 빨리 해야 되는지, 뭐를 더 먼저 하고, 이거 조금 더 미뤘다 해도 되고, 이거 저녁 해도 되고.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일들이 한 번에 확 몰아닥칠 때는 이거를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10시까지 퇴원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다? 빨리 해줘야겠죠. 저희 내일 퇴원해도 되는 사람 정리하다가 이분이 계속 컴플레인 들어오고 이러면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경환과 중환 중에서도 퇴원약 처방보다는 중환에 대해서 빨리 협진을 진행하고 어레인지를 하는 게 더 중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들 인턴을 하면서 조금씩은 많이 늘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항상 생각할 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전공의로서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내가 순서에 맞춰서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거. 1년차 때 제일 많이 나온 실수가 교수님이 10가지를 시켰는데 2가지 빼뜨렸어요. 그래서 또 혼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갑자기 하려고 하면은 누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잘 필기하고 그다음에 교수시킨 거 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하는 게 생각보다 습관이 계속 가요. 그래서 1년차 때 이거는 내일 실수네 하고 넘기다가 또 2년차 그대로 또 실수하고 3년차 돼서 또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실수했을 때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기 제일 중요한 건데 노티하는 것도 그렇고 잘 모르겠으면 민현차 선생님 아니면은 교수님, 강사 선생님 다 여쭤보면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는 거. 이게 저희가 진짜 뭐 행정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목숨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실수가 됐을 때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해주시고 참고하시라고 번호 실어드렸는데 신촌에 있는 분들은 이거는 저희 번호 물어보는 번호입니다. 폴폰에 만약에 어디 번호가 궁금하다 하면은 80114로 전화하시면 거기 교환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요거는 강남의 212로 그래서 궁금한 번호는 여기로 물어보시면은 연결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앞에서 교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신뢰가 쌓이면은 수술도 주시고 어떤 것도 너 한번 이거 해봐, 너 해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때 됐을 때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회를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날리면은 교수님께서 다음 기회를 주실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들은 본인이 얼마나 공부를 해놓고 얼마나 뭐 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시저를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모형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이런 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제라도 내가 뭔가를 기회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직이 되면 지옥이 펼쳐지는데 일단 신촌 기준으로 말하면은 이제 아마 선생님 신촌 당직 매일 2명씩 배치가 될 거고 하루는 안병원 전체 그다음에 한 분은 본관과 그 외에 다른 병원들의 전체 콜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온갖 병원에서 콜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텐데 담은 오고 콜은 쏟아지고 어제 조일쌤도 얘기했지만 심해지면 거의 2, 300개의 콜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본 과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내가 모르는 과의 환자들의 콜이 막 몰려와요. 갑자기 저는 브레스트 돌았는데 아직 안 돌아본 대장암 환자 콜이 해호박색이 변했다고 콜이 오고 난 이번 인계도 못 받았고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 환자가 갑자기 퇴원일이 300일이 된다는데 난 이 환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까부려니 너무 답답해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일 수가 있어요. 몸도 피곤하고. 하지만 이제 물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희가 계속 환자들을 보러 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거의 한 95%는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콜들입니다. 당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환자가 그냥 심플한 컴플레인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환자들이지만 문제는 그 중에 한 4%는 이제 중환으로 가기 직전한 환자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의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 사실 모든 콜들을 계속 받는 거라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2%는 정말로 중환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늘 사망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망의 직전까지 갈 수 있는 환자들. 그래서 계속 한 95%를 나중에 이제 초반에는 다들 좀 분기가 들어서 모든 콜들을 열심히 보시는데 조금 이제 한두 달 지나면은 이런 사람이 뭐 괜찮겠지. 뭐 또 뭐네. 또 약간 그냥 뭐 약 때문에 그런 거네. 하는데 꼭 아니겠지 할 때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차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직 때 아무리 힘들지만 환자분들을 꼭 보러 가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 노티를 합시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 모르는 환자들이 있고 어떤 환자인지 내가 제대로 인계 못 받은 환자들을 아직 잘 모르는 인연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매니지를 해놓은 게 제대로 된 적을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본인도 배우시는 게 없고 그래서 꼭 당직 때는 6년차, 2년차 또는 3년차에게 꼭 본인이 본 환자들에 대해서 매니지에 대한 노티를 하고 컨펌을 받으셨으면 그래야지 사실 환자분들 실력이 늘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조일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지만 반드시 환자는 눈으로 보고 선생님들이 진짜 피지컬을 해보고 뭐 영상을 들어보고 기록도 선생님들이 직접 리뷰를 다시 해보세요. 이게 환자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 사실 저는 당직 시간에 많은 것들을 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개의 과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환자들을 봐야 되니까 이때 자기 업무 능률이 굉장히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간호 선생님들이 물론 기본적인 저희 히스토리를 저희들한테 말씀드리긴 하지만 선생님이 사실 신규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환자에 대해 잘못 인계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만 믿는 건 사실 의사로서의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환자를 꼭 보고 선생님 손으로 피지컬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의사로서 결정을 하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노티의 타이밍도 그냥 단순히 조금 환자가 열이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진행을 하고 저희가 노티를 해서 상관이 없지만 아직 멘탈이 변했다든지 바이탈이 뭐 BP가 60이에요 이런 거를 랩 나오고 노티하면 이미 환자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아직은 사실 어려워요 이게 저희도 3년차 돼서도 언제 노티를 해야 될까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1년차 선생님은 당연히 더 어려울 거고 잘 모르겠으면은 2년차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를 하실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당직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전공의 선생님께는 본인 파트의 중환들을 미리 당직 인계를 해주고 가시면 정말 당직의 업무에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당직 때 본 환자분들은 파트에게 인계하기 위해서 듀티 노트라는 경과 기록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인계를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생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이제 행복한 전공의 생활을 꿈꾸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기들끼리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막 멋있게 미국 상황에서 내가 막 CPR 하면서 뭐 프로시저 하면서 멋있는 의사가 되고 저희는 과내 커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연애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네, 사실은 현실은 3월 1일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냥 여러분은 나는 병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다. 그다음에
또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교수님 만족을 못 시켜드리는 것 같고, 왜 나는 하기만 하면 다 실패하고 자꾸 틀리고 이럴까? 그래서 좌절감을 겪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이 길이 맞나 싶을 수도 있고, 그 심한 경우에는 도망갈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외과 전공이나 하라 그러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을 생각하고, 다들 나는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동료들 나중에 보면은 속으로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심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힘든 상황에서는 사실 본인들끼리만 얘기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 2년차, 2년차, 3년차 강사 선생님 교수님들께서는 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라도 이런 느낌이 들거나 내가 뭔가 잘 나아가고 있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은 꼭 2년차 선생님과 그다음 교수님들께 도움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다 거쳐왔고 지금까지도 1년차 때 하는 고민, 2년차 때 하는 고민, 3년차 고민 다 다르거든요. 저기 있는 3년차들도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언제라도 저에게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공이라는 게 사실 행복하지만은 않은 수련 기간이고 어떻게 보면 외과 수련이 결코 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힘들 때는 저희한테 헬프를 요청했으면 좋겠고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에 대한 거는 러닝 커브라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정말 천천히 뭘 해도 늘지가 않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정말로 1년차 때는 그냥 타임만 하고 그냥 무슨 봉합만 하고 무슨 뭐 맨날 노티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2년차 중반하고 내가 벌써 이것도 할 줄 아네. 3년차 되면은 벌써 난 이거까지 할 줄 아네. 이런 순간이 참다 보면 언젠가 오니까 1년차 때는 조금 저희가 천천히 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동기를 같이 데리고 버텨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차 선생님도 언제나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라도 편하게 밥 사주세요, 술 사주세요 하면서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의국이나 이런 다른 교수님들 모두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라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의국원에는 3년차 18명, 그다음에 2년차 12명 전공의가 일하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 14명이 함께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국원이 되신 걸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의 미래로서 함께 잘 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